오늘은 민간 전문가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고 생각해야 될 것과 과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민선이라고 하고요. 현재 광주광역시의 총괄건축가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가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가들을 모아서 만든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의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라고 그러면 뭐 지금 양쪽 얘기가 있죠. 허울만 있는 공공에 대한 참여 제도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나름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양쪽의 측면을 다 살펴보고 이 제도의 법적 근거 혹은 해외 사례, 앞으로의 과제 뭐 이런 등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일단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랄까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도시건축 관련 제도의 변화와 해외의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국내 민간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걸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주 상투적인 얘기도 됐는데, 이 공공성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경계라는 얘기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공성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공부문, 정부나 국가 같은 이런 부분의 몫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우리 시민의 내용이다, 시민 쪽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영역을 걸쳐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논리 맵입니다. 논리가 1748년에 로마를 그린 지도죠. 이제 재밌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피규어 앤 그라운드로 해서 오픈 스페이스나 길, 도로, 광장 등은 하얗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까맣게 그립니다. 그런데 왼쪽에 그 확대된 부분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보나 광장, 뭐 광장이니까 당연히 하얗게 그렸고 길들 하얗게 그렸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판테온 같은 거를 보면 하얗게 그렸어요. 그럼 판테온은 분명히 지붕이 있는 실내 공간인데 왜 하얗게 그렸을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요한 그 교회당이라든가 뭐 바실리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역시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그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피규어 앤 그라운드 지도가 건폐율에 벗어나는 이 소위 말해서 외부 공간만 그린 게 아니라 보행자들이 소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전부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공성 지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건물에 뚜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이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지도를 그린 거죠. 자, 이렇게 사실은 건물의 하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공공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듯 그 건물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도로와 광장, 그다음에 오픈 스페이스라는 공적 영역은 서로 오버랩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계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현대 건축물에서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쪽 그림이 홍콩 샹하이 뱅크죠. 뭐 아시는 분들 익숙한 풍경입니다만은 홍콩에는 일요일 날 가정부들이 시내에 나와서 고향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제일 명당이 저 홍콩 샹하이 뱅크 1층에 저 오픈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적 건물의 1층이 공공 장소로 쓰인다. 아주 공공 영역의 중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란다시의 계단 뭐 마찬가지죠. 자, 이렇듯 경계에서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게 이제 찾아볼 수 있고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야말로 정말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장소들이죠. 담벼락과 커다란 게이트로 주변과 담치고 중간 영역에서 어떤 공공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배타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파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위가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도로 레벨에서는 주민과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같이 어울리는 이런 중첩된 영역으로서의 공공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공이라는 영역은 과거에 국가와 국민,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중간에 이렇게 생긴 중간 영역으로서의 공공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유라는 개념도 강조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산주의식의 이제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소유가 있다면 그 사이에서는 서로 나누어 쓰는 이런 또 공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이라는 것과 공유라는 개념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둘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다. 자, 이것은 뭐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뭐 임대주택 같은 퍼블릭 섹터만 있고 프라이빗 섹터만 있다면 그 사이에 예컨대 뭐 뉴스테이 같은 준공공임대주택 영역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인 제4 섹터하고 또 오버랩되는 이 영역에서 또 하나의 주택의 형태가 생기고, 영국의 뭐 CSCB나 미국의 CDC 같은 데서 이제 주로 하고, 서울시도 지금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여튼 경계성이 이제 이 20세기, 21세기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경향이고, 뭐 이에 맞춰서 뭐 UN 해비타트의 어젠다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지역, 동네, 생활, 자생, 뭐 혹은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에 맞춰서 당연히 법제도도 바뀌고, 과거처럼 공공 영역이다 그러면 국가와 정부 혹은 공무원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고유 영역성이 이제 없어지고 민간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도시건축 관련 제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바뀐 법이 건축기본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인데요. 이거의 내용은 아마 전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제 민간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일단 우리의 소득 수준과 그 다음에 시대별로 변화가 있는 이 가로축의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는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좀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요컨대 과거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생활하기에 바쁘고 경제 성장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도시도 기반시설 확정하고 주택 대량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관심사였다면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서부터 소위 중진국이 되고 소득이 이제 뭐 한 10,000불 가까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과거 같은 얘기들이 안 먹히죠. 이제 소위 개발보다는 환경 개선이라는 말로 이제 관심사가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관심이 삶의 질 이런 것이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어떤 질적인 얘기들,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뭐 스마트 기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패러다임으로 이게 바뀝니다. 자, 이런 법들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구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 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뭐 예컨대 바르셀로나나 미국 건축 규제 같은 것들을 보면 과거보다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눈여겨 보이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항목들이 아주 더 늘어나고 강조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이제 최초가 될 만한 법이 나온 거가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기본법인데요. 그 전까지 우리 건축 관련 법은 이제 소위 건축법이죠. 뭐 건축법 1조 여러분들이 우스개 삼아서 이게 무슨 건축법이냐 하는 그 1조 보면은 건축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건축은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한 시점이 결국 행정 행위가 곧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건축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러던 것이 2007년도에 건축기본법으로 돼서 1조 목적에 보면 건축에 관한 국가 지자체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 정책이라는 말도 나오고 건축 문화를 진흥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건축이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23조에 가면 이제 드디어 민간 전문가의 참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민간 전문가라는 것이 국가의 행정 업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 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계기가 된 거죠.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가 이제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난생 처음 해외 순방을 갔다 와서 처음 갔다 오는 양반답게 해외 도시와 건축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이제 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국가 건축 선진화위원회라는 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본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이제 건축기본법이고 그 선진화위원회가 이제 이후에 건축정책위원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늦긴 했지만 2007년도에 이제 건축기본법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큰 선언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쯤에 이제 개정이 됐죠. 기본법의 이후에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법의 중요한 의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본법에서 엄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은 결국 건축 산업이 그 정신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건축 산업, 특히 건축 설계 감리에 관한 산업은 그때까지 우리나라 산업 분류표상에 보면 뭐로 돼 있냐면 건설 용역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에 부속된 하위 용역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산업 분류표상에는 이제 말하자면 건설업이었던 얘기죠. 자, 이거를 건축 서비스 산업에서는 무엇으로 바꾸냐면 지식 산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서비스 산업, 지식 산업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서 건축 설계업이나 감리업이나 이런 업 자체가 과거처럼 건설에 종속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그 지식산업 체계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뭐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상 설계에 관한 어떤 특례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얻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소위 민간 전문가라는 이제 법적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2007년도 건축기본법에서 민간 전문가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도척법에는 이미 총괄건축계획가라는 용어가 도입돼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때 하나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MP죠. MP 제도를 도촉법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고, 기본법에서 민간 전문가 제도를 가지고 공공부문의 건축 디자인 업무 기준에 총괄 계획가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민간 전문가라는 법적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최초고요. 자, 이것을 이제 받아서 지자체들이 이제 그 비슷한 용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선 영주시가 이제 제일 선도적으로 도시건축관리단장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2010년도 정도부터 총괄계획 건축가,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공건축가는 오세훈 시장 때인 이제 2010년도에 쓰기 시작했고, 총괄건축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게 된 이제 그 이듬해부터 도입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적인 얘기는 이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다, 이런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고, 사실 뭐 초기에 건축기본법 만들 때는 이제 국가건축가라는 말도 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당시에 건축사협회가 국가건축가가 안 된다 그래서 뭐 반대하고 이래서 국가건축가라는 말을 못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간 전문가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가,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잘 알다시피 이제 공공사업의 기획 및 발주 업무를 단순한 행정 업무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이제 이걸 수행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 부적절하거나 아주 미흡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 맥락과 무관하게 개별적이고 획일적, 산발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부서별로 협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뭐 예산은 예산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되는 기능이 없다. 이래서 이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이 조성되는 것이 문제다. 디자인도 품질이 저하가 되고 예산 집행도 비효율적이 되고 유사 사업이 중복되고 뭐 이런 문제가 총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전문가 운영 체계는 이 표에서 보다시피 크게 이제 4개의 카테고리로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총괄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정책위원회라는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죠. 건축정책위원회는 역시 기본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건축정책위원회가 이 법적 뒷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총괄건축가를 보좌하거나 협력하여 각 프로젝트별로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하는 공공건축가 조직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실무지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제대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어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괄건축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별 총괄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공건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뭐 자문위원도 있고 시민위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간위원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 당의 법정 비법정위원회에 속해서 사후에 안건을 위주로 해서 다룬다 하면은 앞에 총괄 공공건축가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정책위원회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축기본법 제18조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하여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목적은 이제 총괄건축가에게 법정위원회 운영 관련 권한 위상을 부여해서 건축 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 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있는데, 총괄건축가를 또 보조해주는 서울시 같으면 이제 도시공간 개선단이라는 보좌 조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 이것이 걸음마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 그것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역에서 이제 공공건축을 발주하고자 할 때 이거에 대한 이제 기획 업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는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기획 업무가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제 공공건축지원센터죠. 그래서 서울시 같으면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이 업무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별도로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현재 건축도시연구소죠. 아우리에서 이 업무를 협조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괄건축과 보좌 조직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법의 취지로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사업 전체에 대한 기획, 총괄 조정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의 발주 방식을 검토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 관련 지원, 중요 사업 자문, 건축 도시문화 진흥 지원 이렇게 뭐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거를 서울시 건축 기본조례에다가 넣어서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와 자문 대상 범위를 아예 명시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 범위에 드는 것은 총괄건축가에게 무조건 자문하고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것이 매우 모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공공사업에 대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 전 단계에 이르러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이제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공건축가의 주된 역할입니다. 뭐 아직 그 시공 유지 관리까지 참여해서 하는 경우는 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전 과정을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업무는 총괄건축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서울시는 이제 요즘 더 늘었습니다만은 약 200에서 3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MP 분야뿐만 아니라 신진 분야라는 걸 두어서 1억 이하의 소규모 설계 같은 경우는 신진 건축가들에게 이제 지명 공모를 시켜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민간 전문가 제도를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여러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네덜란드하고 영국 사례만 일단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사실 이 제도는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인데요. 무려 1922년서부터 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설청이 설립된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국가건축가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고, 이 국가건축가라는 제도는 이제 네덜란드만의 이제 고유한 제도인데, 사실은 이게 여왕 및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로 이제 이 제도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임명도 여왕이 합니다. 그리고 해촉도 여왕이 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가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건축 도시 관련 정책들을 다 두루망라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건축 정책 관련은 물론이고 교육문화과학부, 인프라와 환경 내무부, 경제농업 혁신부 등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를 보시면 국가건설청장에 소속돼 있습니다만은 일단 하위 조직은 아니고 그 옆에 스텝 조직으로 해서 국가건축가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국가건축가 아틀리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일부 상근직과 대부분의 비상근직이 돼 있는데, 국가의 주요 도시건축 이슈를 발굴하고 민간 디자인을 선정 리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그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큰 국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건축가가 아틀리에를 실제로 가동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런던은 이제 2000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환경 빈곤, 차별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런던 플랜을 작성하고 이 부과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쇠락해가는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건축 도시 자문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총괄건축가를 선임을 하게 되는데 리차드 로저스가 이제 제1대 자문단장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이 명칭이 굉장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좀 바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문단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건축 도시 유니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2007년도까지 해서 바뀌고, 그 다음에 디자인 포 런던,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 패널, 그 다음에 메이어스 디자인 어드바이저리 그룹 이런 식으로 이름은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그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자문해서 시장의 주요 도시환경 정책을 총괄해서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사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시장 선거를 할 때 총괄건축가를 런닝메이트로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같이 임기를 같이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민간 전문가들을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개별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을 넘어서 어젠다의 기획과 구현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어젠다 정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연구 조직을 운영한다. 그래서 일관된 관리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부서 협력 소통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육 지식 교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 서울시의 총괄건축가 조직을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해외의 도시건축 행정의 어떤 큰 변화들이 이제 20세기 말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아울러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건축 행정과 도시 행정이 이게 통합이 되고 장소 기반형으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3군데 정도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싱가포르의 URA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자체가 모든 것이 이제 국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그마치 1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40%가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비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랜드 유즈, 어반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로퍼티 리서치, 플레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주택과 우리는 그렇게 나눈다면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직능별로가 아니라 장소별로 통합적인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도록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마리나 리조트 같은 것들이 이제 이 URA에서 주관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URA에서 저 땅을 개발하고자 하면은 그거에 대한 RFP를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격 평가와 더불어서 제안된 사업 계획, 뭐 디자인까지를 전부 평가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이제 R&D라고 하는 이름의 부서인데요. 여기는 550명의 조직을 가집니다. 이제 암스테르담의 특징은 뭐냐면 시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550명이든 1000명이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재원이 결국 시유지를 매각 혹은 임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수익으로 이제 이 부서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시유지에 대한 개발 권한을 이쪽의 디비전에서 다 갖고 있고, 여기에서 큰 개발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랜드 플랜을 세우면 그것을 민간 개발 컨소시엄에다가 오픈을 하고 그 참여자들로부터 사업 계획과 디자인을 받아서 제일 적정한 데다가 그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이런 역할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도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넷째 칸에 보시면은 이게 노스, 센터, 사우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지역 기반이다 이거죠. 이렇게 지역별로 돼 있고 이제 나머지 조직은 또 직능별로 돼 있고.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직능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이 이렇게 매트릭스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로 치면은 뭐 동남권 본부에서는 이제 동남권에 있는 뭐 잠실 뭐 등등의 역할을 또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동북권 본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처럼 암스테르담도 직능별 계열과 지역별 계획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매트릭스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AMB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테러토리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소 기반형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도시와 건축을 통합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더불어서 이제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제도와 과제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건축가는 뭐 이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약 757명 정도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올해 초 자료인데 서울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뭐 248명이고 이제 각 광역 기초해서 뭐 한 75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건축가는 지금 현재 광역이 13명입니다. 서울, 광주, 충남 이렇게 해서 13명이고 기초는 19개 시군구에서 총괄건축가를 지금 선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총괄건축가는 서울에 1명 있었고 기초는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축가도 서울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늘게 됐는데 이거는 뭐 전적으로 지난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승효성 선생이 전국의 지자체장들을 전부 방문해서 면담하고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역설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최근 2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는 뭐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표는 이제 뭐 이 각 민간 전문가 제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주요 광역만 해서 좀 요약한 표인데요. 서울이 제일 왼쪽에 있고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고, 뭐 지위는 되게 뭐 부시장급이나 부지사급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명문화돼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근무 형태는 대부분 비상근이고요. 뭐 사무공간은 뭐 다 주어지고 있고, 공공건축가들은 이제 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부산 같은 경우는 42명, 광주는 24명, 대전이 49명, 충남이 뭐 6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일단 지원 조직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서울시 같으면 도시공간 개선단이라는 게 있고, 총괄건축가 지원 전담 인력이 9명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정책위원회,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을 다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에는 이제 건축기획과라는 이제 조직이 있고, 3명이 있으면서 이제 1명이 전담 인력이다. 광주는 지금 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이제 출범을 했고요. 건축정책위원회 지원센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도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책위원회라든가 전담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건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미흡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뭐 그 아우리와 국토부 국건위에서 이제 이 제도를 아주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고, 그 시도별 총괄건축가들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이 제도 개선과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표를 요약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요. 뭐 주로 나왔던 이슈들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위촉 관련해서는 위촉 과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뭐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자격 기준, 위상, 그다음에 뭐 공공건축가의 구성 문제, 뭐 이런 지역 건축사들의 비율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할 및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자문 역할이냐, 혹은 어떤 정책 결정의 권한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조정 역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별로 민간 전문가 역할이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운영 체계, 조직 체계, 뭐 지원 기능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지위와 권한의 문제가 지금 뭐 사실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이슈죠. 그래서 서울시의 이 표를 보시면 시장으로부터 빠져나온 그 위치이고, 위상은 이제 행정 1부 시장, 2부 시장, 정무부 시장하고 동급인 부시장급이고, 그걸 보좌하는 조직은 이제 2부 시장 산하의 도시공간 개선 단급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위와 권한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문제로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 과정을 지켜보고 뭐 저 또한 지금 광주에 가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괄건축가라고 하는 게 이제 부시장급이지만 실제로 부시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공무원의 유일한 권력인 결재권하고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재권, 인사권이 없는 부시장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전적인 것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뭐 그 부시장급 자문위원이라고 뭐 심하게 얘기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나 자문에 들여다보게 되는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의 조정 능력과 결재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하의 그 보좌 조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사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건축가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이 이제 주된 업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형식적으로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시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권장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공건축물에 국한된 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기획으로 그 업무 범위가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민간 전문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뭘로 볼 거냐.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에 있는 개방직 공무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 그 정부위원회에 있는 소위 말해서 비상임 위원 정도로 볼 거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권한과 어떤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저거는 의제된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의제된 공무원의 그 의무를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일회성 제도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오세훈 시장 때는 이제 디자인 본부장이라고 하는 부시장급 자리가 있었죠. 그러다가 오 시장이 이제 그만두니까 그 디자인 본부가 해체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또 뭐 바뀌게 되면 이후에 시장이 취임되면 저게 어떻게 될 건지 또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막 들리는데 왠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계속 지속되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결국 북미의 여러 국가에서 그랬듯이 시장과 같이 임기를 시작하고 끝내는 말 그대로 시장의 어떤 파트너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뭐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 도시하고의 문제입니다. 이 도시하고의 문제가 이제 어떤 초기 때부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사실 또 우리나라의 이건 뭐 서울시의 문제만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도시와 건축의 어떤 그런
양분화 내지는 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뭐 전체적인 문제긴 한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워낙 조직이 크고 이렇게 메트로폴리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분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택, 도시 계획,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총괄 건축가의 업역이 아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만이 이제 총괄 건축가의 업역이고, 뭐 조경이 될지 S워거시가 될지 도시계획, 이거는 사실은 한 발 비껴난 위치에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문제고, 제가 밑에 썼습니다만은 직능 중심이 아니라 장소 중심형으로 이 행정 시스템이 바뀌는 대전환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앞에 제가 바르셀로나나 암스테르담을 사례를 들 때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 기반형으로 되고 각종 직능은 거기에서 통합적인 체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 주택 이런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통합되는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재편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건축과 도시도 통합이 되고 총괄 건축가의 업역 범위도 이제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거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직군이라는 제도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 직군을 갖고 있습니다. 막 건축직이냐, 행정직이냐, 토목직이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고, 이것도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의 시청의 조직들이 저 직군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저게 결국 공무원 내에 또 다른 칸막이와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저것도 결국 직군 중심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을 건축가라는 게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공공건축가들이 상당히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는 뭐고 마을 건축가는 뭐냐. 또 상당수의 공공건축가들이 마을 건축가를 겸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 어떤 차별성이 있고, 왜 공공건축가가 마을 건축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건지에 대해서 다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읽힐 수가 있냐면,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거는 개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역할이었는데, 그 일은 이제 뭐 더 이상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 돌아가니까 이제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필요한 거는 면적인 역할을 해는 마을 건축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읽힌단 말이죠. 이 정책이. 이게 결코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죠.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만 하라는 얘기였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 잘못이죠. 어떻게 건축이 건축물하고 같은 얘기냐.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고, 저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도 아주 나쁜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를 뽑아놨으면 그 사람들이 마을 건축가의 역할을 하든, 뭐 골목 건축가의 역할을 하든, 혹은 도시 건축가의 역할을 하든, 그 사람들이 퍼블릭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공공건축가라는 걸 그대로 두고 마을 건축가를 또 뽑는다. 이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행정은 여전히 건축은 건축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나중에는 무슨 건축가라는 게 생길지 모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후심의제도라고 하는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사전협상 기획제도라는 걸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의제도라는 것도 사후에 할 게 아니라 지역지구별 상세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전계획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게 다 뭡니까? 이게 건축도시가 통합이 돼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뭐 토지 이용 계획만 갖고 그 상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반 디자인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어떤 설계가 돼야 상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수 있다면 이것들은 결국 건축 도시가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로.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제도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소위 말해서 건축혁신단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 대규모 정비 사업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을 이제 다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도시건축 공동심의라든가 건축심의를 같은 사후적 심의에서 되고 있다면 이것을 사전 공공기획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 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조정을 하고 협상을 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외국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뭐 독일 같은 B플랜 같은 각 지역 지구별 상세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것을 종합 가이드라인도 수립하는과 동시에 사전 전략 기획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 혁신단이라는 걸 또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공간 개선단은 건축 일만 하고 이런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건축 혁신단이라는 거를 통해서 새로 해라. 이것도 이제 결국 뭐냐면 도시는 건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건축 혁신단이라는 거는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걸 하고 도시건축 혁신단장이 제2의 총괄 건축가가 돼서 이 업무를 총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보좌를 한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상세계획, 어반 플랜, 어반 디자인은 도시자 붙은 데서 하고 그러면 도시공간 개선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 도시와 건축이 통합되지 않고 결국 두 동네로 나눠져 갖고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총괄 건축가는 그냥 건축 일만 국한돼서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이렇게 해서는 옳지 않다. 이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과제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광주에 가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이 도시건축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총괄건축가다. 그러니까 나는 건축만 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취임한 지 한 1년 반이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까먹었습니다만은, 일단 오자마자 광주 도시건축 선언이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계획 헌장이 따로 있고 총괄계획과가 들어오면서 건축선언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부산도 똑같습니다. 도시계획 헌장 따로 건축선언 따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도시 안에 건축선언과 도시계획 헌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광주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점 건축선언으로 통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도시와 건축에 관계되는 전 내용을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시장하고 시민대표 33인하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광주 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선도 프로젝트 9개를 갖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광주 2040의 미래 모습하고 주요한 도시 개발 지역들, 그 다음에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구상들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광주부터라도 건축과 도시가 통합되는 역할을 해 나가고, 이것이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의 할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 프로를 듣는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의무로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모처럼 만들어진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의 건축 도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